안녕하세요. 우리 중졸 검정고시의 과학을 맡은 이근재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죠. 그냥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만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졸업 검정과정 기출문제 과학입니다. 자,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를 밀어 움직일 때 물체의 바닥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무언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 방향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오른쪽 방향으로 따지면 C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C의 반대 방향인 A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 되겠습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이 문제를 보고서 그냥 마찰력만 알고 갈 게 아니라 그럼 힘과 관련된 거 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마찰력, 중력, 탄성력, 부력 등등등 다 한 번씩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물체의 실제 크기보다 상의 크기가 작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넓은 범위.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구분도로의 안전 거울로 사용된다. 그럼 거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울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렌즈들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볼록 거울 아니면 오목 거울인데, 자, 두 번째 힌트 요거를 잘 보면 구분도로의 안전 거울, 요렇게 길이 커브길이에요. 이렇게 꺾어진 커브길. 자동차가 막 가는데 요렇게 올라가는데 반대편이 안 보이잖아요. 커브길이라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 산이라고 해봐요. 그럼 커브길, 구분 도로기 때문에 건너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운전 조심히 하라고 여기다가 거울을 하나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의 반대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이 거울의 역할은 반대편을 다 보여줘야 돼요. 넓은 범위를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이 도로에서 이런 거 한 번씩 봤을 법한데요. 우린 이것을 바로 볼록 거울이라고 하죠. 볼록 거울을 달아줘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볼록 거울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측면 거울,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그 거울 보면 거기에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옆에 넓은 범위에 자동차가 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넓게 보이니까 작아져야겠죠. 커지면은 좁은 범위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아져 보이다 보니까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 자동차 엄청 작게 보인다. 엄청 멀리 있나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치만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는 거. 또 그런 데 쓸 수 있고 우리 뭐 편의점이나 어떤 상점, 가게 이제 모서리 천장 보면 거기에도 그런 볼록 거울 달려 있어요. 이제 요즘엔 CCTV가 많으니까 CCTV로 감시하겠지만 감시하기 위해서 그 상점 안에 넓은 범위를 다 비춰주는 그런 거울을 쓰는 거죠. 오목 거울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뒤집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화장 거울? 화장할 때 그 거울은 약간의 오목 거울이라서 얼굴을 더 크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화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등대. 등대는 빛을 직진을 쭉 쏴서 멀리까지 빛을 쏴줘야 되거든요. 자동차 전조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오목 거울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볼록 거울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전압이 3V인 전지를 이용하여 3V짜리 전지래요. 구성한 전교회로 나타낸 것이다. 전구 기역에 걸리는 전압이 3V. 얘가 3V래요. 전구 니은에 걸리는 전압. 그럼 얘 전압은 누구냐? 우리 병렬. 이것은 지금 현재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항이. 우린 병렬일 때와 직렬일 때를 좀 외워두면 편합니다.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직렬에서는 저항이
직렬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구 두 개가 한 줄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고요. 전압은 다릅니다. 얘 전류가 예를 들어서 2A면 얘도 전류가 2A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압은 이 저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하고요. 전류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얘와 얘의 저항이 다를 때 전류가 달라요. 그치만 전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압 동일하게 3V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갑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풀 수 있지만 여러분 ohm의 법칙 알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 빠르게 풀고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따져서 계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외워놓고 풀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집에 전자제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요. 그럼 스위치 하나만 끄면 집에 전자제품 다 꺼집니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각각의 제어가 되죠. 이거 스위치 끄면 이것만 꺼지고 이거 끄면 이것만 꺼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만 끌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 달고 여기다 스위치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병렬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자제품 생각해 보세요. 다 돼지코처럼 생겨서 꽂죠. 220V로 꽂죠. 모든 전자제품이 220V입니다. 그러면 얘도 220V, 얘도 220V, 얘도 220V. 전압이 똑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 지으면 병렬은 전압이 다 똑같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V,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구리공을 가열하였더니 부피가 커졌다. 다음 중 구리공의 부피가 커질 때 증가한 것은, 우리 요런 실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을 매달아서 이렇게 막대기로 들고 있어요. 요건 고리고요. 요거는 고리. 그래서 이 공을 가열해요. 이 금속공을 가열해요. 뜨겁게. 가열하기 전에는 요 고리를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가열하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커져가지고 열 팽창을 합니다.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고 알려준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증가한 게 뭐냐? 왜 부피가 커졌을까요? 이 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구리공이라고 했으니까 구리 입자, 쉽게 말하면 구리 원자가 있을 겁니다. 그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나 더워. 야, 좀 절로 가. 이렇게. 그래서 원자와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 전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입자 수가 늘어난다고요? 입자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원자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입자 수가 늘어났으면 질량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가열하면 점점 무거워진다고요?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지금 부피는 늘어났다고 알려줬죠. 근데 질량은 늘어날 리 없다고 했죠.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분모값이 커지니까 밀도는 줄어들어야 되죠. 듬성듬성해지는 겁니다. 알갱이들이. 그래서 정답은 구리 입자 사이의 거리만 바뀐 4번 구리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그래프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자, 우리 속력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지금 근데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이 거리로 바꿔볼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네요. 전 이거 못 바꾸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위에다가 넣어서 풀어도 되겠죠? 자, 속력이 얼마래요? 4래요.
그럼 속력이 4. 그리고 또 시간은 5초. 시간이니까 여기가 5. 5분의 얼마가 4죠? 5분의 얼마가 4죠? 5분의 20이 4죠. 5, 1은 5, 5, 4, 20. 그래서 4네요. 자, 만약에 이걸 바꿨다. 이걸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속력은 4. 시간은 5. 4, 5, 20. 그래서 20m.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에너지,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뭐 다른 말로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이것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보통 요거 어떻게 설명 나왔었냐면 물체를 떨어뜨려요. 뽀로로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위치, 높이가 사라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뭐가 늘어나죠? 뭐가 늘어날까? 이렇게 쑥 떨어지면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기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땐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서나 일정하다. 우리 그런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빛 에너지는 그냥 햇빛이죠 뭐. 열 에너지는 뜨거운 거고 전기 에너지는 그냥 전기입니다.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한 현상, 기억이 뭘까요? 읽어보죠.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두면 향수 입자가 멀리 퍼져나간다. 그 이유는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공기 중으로 이것하기 때문이다. 우리 분자 운동의 증거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확산, 그리고 하나가 증발 있었죠. 분자가 스스로 막 운동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향수병을 여기다 뚜껑을 열었는데 왜 저기서도 향수 냄새가 나냐 이거잖아요. 왜 나요? 이 향수의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저기까지 퍼져 나간 겁니다. 그죠? 우리 이런 것을 확산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퍼져 나가는 거. 액화는 뭐냐면요, 상태 변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액화. 그리고 융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게 융해.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게 응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뭐죠? 기화죠. 고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 요거는 승화였었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지금 말했던 게 다 나오네요. 자,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D 중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물이 뭔가요? 물이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물은 액체죠. 물. 그 다음에 끓어서 수증기가 된대요. 수증기는 누구죠? 기체죠. 그럼 고체는 뭐예요? 얼음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대요.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되는 B네, B. 답은 2번. 얘는 뭐 상태 변화 용어를 몰라도 그냥 간단히 풀 수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지만 A가 뭐죠? 고체가 액체로 융해. 액체가 기체로 기화. 액체가 고체로 응고. 기체가 액체로 액화. 그리고 고체의 기체 사이는 승화였었죠? 자, 9번 갑니다. 그림은 메테인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메테인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너무 쉽게 나왔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림 보면 되죠. C가 지금 몇 개예요? 1개. H가 몇 개예요? 4개. 네. C가 뭐죠? 탄소고요. H는요? 수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알긴 해야겠죠. C가 탄소고 H가 수소인 건 알아야 풀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는 4개 있네요. 정답은 4번.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안 보고 다른 데서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CH4. CH4.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1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는 1개, 탄소는 1개, 그리고 H가 4개. 그래서 4개. 그래서 C가 뭔지, H가 뭔지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죠. 그림은 컵에 식용유와 물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식용유가 물 위에 뜨는 이유는, 우리 물 위에 기름이 뜬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는 이 액체들의 혼합물에서는 밀도가 작은 애가 떠오르죠. 뭐 가벼운 게 떠올라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 무겁고 가벼운 걸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철은 가볍게 철 아주 작은 거, 가벼운 철을 넣어도 그 애는 가라앉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밀도로 말해야 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었죠. 부피분의 질량. 그냥 무겁고 가벼운 게 아니라 가벼운데 부피는 얼마나인 것이 가볍냐, 부피는 얼마나인데 무겁냐, 부피에 대한 질량을 비교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열은 뭐예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을 1도 높이는데 얼만큼 데워줘야 되는데 그게 비열이에요.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1도 높이려면 얼만큼 열을 줘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1kg일 때 모래가 빨리 데워져요? 물이 빨리 데워져요? 모래가 빨리 데워지죠. 여름에 우리 해수욕장 가면 막 모래사장은 엄청 뜨거운데 바닷물은 시원하잖아요. 똑같이 햇빛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 얘기는 모래는 비열이 작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열은 그런 개념이고요. 어는 점은 어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 때의 온도, 즉 액체가 고체로 바뀔 때의 온도. 그리고 끓는 점은 끓는 온도,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건 밀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달라지는 것은? 지금 수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수소 분자라고 부르죠. 요 하나를 수소 원자라고 하고요. 지금 둘이 묶어놓은 건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야 수소의 성질이 나타나요. 수소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불이 붙으면 뻥 터져요. 이런 성질이 원자 2개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는 질소 원자 2개가 붙어서 질소 분자가 된 겁니다. 얘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서 암모니아 분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달라진 게 뭐냐요? 자, 원자 개수 보세요. 수소 원자 개수가 1, 2, 3, 4, 5, 6개 있었어요. 질소는 1,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더니 1, 2, 3, 4, 5, 6. 수소 6개 그대로 있네. 질소도 1, 2, 2개 똑같았네. 원자 개수 안 변했다. 원자 개수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게 수소인데 여기서도 수소예요. 큰 게 질소인데 여기서도 질소고요. 원자 종류도 안 변했어요. 원자 질량? 지금 보면은 똑같이 생긴 애가 그대로 있으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원자 질량도 안 변해요. 즉 화학 반응을 할 땐 원자와 관련된 건 변하지 않아요. 원자 자체, 원자 알갱이의 개수라든지 원자의 종류라든지 원자의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변한 건 지금 뭐예요? 아까는 수소끼리 지들끼리 뭉쳐 있었는데 질소끼리 뭉쳐 있는데 지금은 질소와 수소가 뭉쳐 있죠. 원자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배열이 바뀌어서 물질의 성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분자가 생긴 거거든요. 분자의 종류가 바뀐 거거든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바람에 아까 분자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알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질도 바뀐 겁니다. 종류도 바뀌었고요. 배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 왜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 좀 전에 나왔죠.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배열만 바뀐 거라서 알갱이, 원자가 사라지거나 뭐 생기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질량이 같다. 보존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보일 법칙은 뭐였었냐면요. 기체의 부피에 관한 건데요. 부피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었어요. 기출 문제 보면 가끔 나왔죠.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표로 해서 얘의 부피 그리고 얘의 압력 해가지고 1기압일 때는 12리터, 2기압일 때는 6리터, 3기압일 때는 뭐 4리터 이렇게 나온 거 있었어요. 얘가 지금 2배 들어가니까 얘는 2분의 1배, 3배 들어가니까 얘는 3분의 1배. 반비례하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은 기체들이 화학 반응할 때 일정한 정수비, 간단한 정수비를 가지면서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수소와 질소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었죠. 거기에 H2 분자가 3개 있었고요. 질소 분자가 하나 있었고 그랬더니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됐거든요. 다시 돌아가 봐요. 앞에 가볼까요? 여기 수소 분자 3개, 3개. 그리고 질소 분자 하나. 안 쓴 건 1이니까.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2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3개, 하나, 2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항상 수소와 질소로 암모니아 만들 때는 3대 1대 2라는 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수소가 막 10리터 넣어도 질소 1리터면 딱 수소는 3리터밖에 반응 안 하고 나머지 7리터는 남아 돌아요. 수소가. 이런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거로 얘기하자면 수소하고 질소로 암모니아 만들 때 항상 간단한 정수비의 질량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질량비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고요. 얘는 질량비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6g이 들어가고 얘는 28g이 들어가서 얘는 34g이 됩니다. 그럼 얘 약분하면은 3대 약분하니까 2로 약분했으니까 14대 얘는 17이죠. 어차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더하면 얘 나와야 돼요. 똑같이 3 더하기 14는 17. 그래서 얘는 항상 3대 14대 17로 반응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은 반응 물질 더하면 생성 물질 질량하고 똑같이 나온다. 보일러 법칙은 화학 반응과 관련 없이 그냥 힘을 주면 부피가 줄어들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죠.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물계는 우리 생물계 총 5개로 나눠져 있죠.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4개만 나와 있네요. 자, 참새, 개구리, 호랑이. 그냥 바로 답 나오죠. 참새, 개구리, 호랑이 우리 뭐라 그래요?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계. 먹이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 애들이다. 우리 보통 소비자 뭐 이렇게도 부르죠. 식물은 누구예요? 뭐 단풍나무, 뭐 코스모스, 뭐 고사리, 그런 애들. 여기 은행나무부터 해서 뭐 밤나무, 뭐 느티나무 이런 것들. 뭐 민들레도 돼 있고요. 너무나 많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에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을 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 보통 생산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균계, 이거 조심해야죠. 세균 아니죠. 세균 아닙니다. 얘네들은 분해자 역할하는 것들, 사체, 뭐 그런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해서 양분 하는 애들 누구 있어요? 버섯, 곰팡이, 효모 이런 애들이 있었죠. 원생생물계는 얘네들이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는 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핵을 갖는 세포, 우리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에 식물, 동물, 균계 뺀 나머지가 원생생물계예요. 보통 이제 단세포들이 많고요. 꼭 단세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계죠. 근데 이런 단세포 말고도 다시마 같은 애들도 원생생물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5개 중 나머지 하나가 누구예요? 원핵생물계죠. 얘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세포라고 해서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게 원핵생물계, 바로 세균이죠. 이렇게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 우리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뭐를 만들어요? 우리 광합성하면, 식물들이 광합성하면 야, 공기 좋다라고 하죠. 왜?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낮에 산림욕 한다고 숲에 들어가잖아요. 산소 마시기 좋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염소는 우리 수돗물 소독할 때 쓰는 거고요. 질소, 우리 공기 중에 78% 있는 게 질소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질소고, 헬륨, 그 놀이동산 가면 둥둥 뜨는 풍선에 들어가는 가벼운 기체, 마시면 목소리 막 바뀌는 거, 그게 헬륨이죠.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사람의 호흡계에 속하지 않는 기관. 호흡계가 뭐예요? 숨 쉬어가지고 코, 기관, 기관지, 폐, 허파 있죠. 요게 바로 호흡계죠. 그럼 코, 폐, 기관지, 기관, 이게 다 호흡계니까 1번 위가 호흡계가 아니죠. 위는 뭐 할 때 써요? 밥을 먹으면 와구 먹으면 입, 식도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 분해해 주죠. 그래서 위는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를 운반한다. 붉은색을 띠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바로 피와 관련된 거네요. 혈액. 우리 혈액에는 총 4가지 성분이 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혈장. 혈장이 액체 성분이고요. 고체, 건더기 성분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죠. 혈소판은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요? 그럼 그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피딱지 만들게 혈액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모자라면 피가 안 멈춰요.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막 아메바처럼.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큽니다. 혈소판이 가장 작은데 백혈구 가장 큰데, 얘네들은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세균에 감염돼요. 그럼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적혈구. 빨갛다는 얘기잖아요. 빨개요. 헤모글로빈에 철이 들어있어서 빨갛게 보입니다. 산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산에 높은 곳 올라가면 그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산소 운반을 해줄 많은 적혈구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산소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산소라도 빨리빨리 잘 운반시켜 주려고.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피에 적혈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뭐 여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애가 되겠네요. 다음 17번입니다. 사람 눈의 구조 중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자, 우리 눈을 보면요. 눈, 이렇게. 눈썹이 위아래로 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있고요. 우리 여기를 보통 흰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검은색이 있고요. 이 주변은 갈색으로 돼 있죠. 우리들은 갈색이고 우리 뭐 서양 사람들 보면 이제 푸른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때 여기 요 갈색이라고 한 막 가까이서 보면 징그럽게 생겼어요. 막 무슨 그 생선 아가미처럼 막 뭐가 찢어져 있는 느낌 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린 그곳을 홍채라고 부르고요. 이 속에는 검은색, 요 검은색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 얘를 옆에서 보면요. 우리 눈알이 이렇게 있어요. 눈알. 눈꺼풀은 이제 바깥에 있겠지. 바깥에 있어서 이렇게 있겠고요. 이 눈꺼풀은 생략하고요. 여기에 수정체라고 하는 볼록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록 렌즈를 붙잡아주는 근육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수정체를 가리고 있는 이 녀석이 바로 홍채입니다. 이 수정체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체가 가리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동공이에요. 이 부분으로 빛이 지나가서 여기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밝은 곳이야. 밝은 곳이면 이렇게 동공이 작아져요. 홍채가 이 수정체를 많이 덮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동공이 커져요. 홍채가 이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동공이 커져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건 바로 홍채가 하는 일입니다. 수정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요 볼록 렌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것 보느냐 먼 것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점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바라보면 손가락은 또렷하게 보이는데 멀리는 벽은 흐리게 보이죠? 그게 바로 수정체가 이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조절해 준 거예요. 고막은 뭐예요? 고막은 우리 귀 속에 있죠. 귀 속에 있는 얇은 막, 우리 소리가 진동이 들어오면 그 소리의 진동 때문에 고막이 이제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떨림을 그 안에 귀까지 전달해서 달팽이관을 전달하면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자극이 돼서 이제 청각신경 타고 뇌로 전달돼서 나 지금 무슨 소리 들리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고막과 달팽이관은 귀와 관련된 거고 홍채와 수정체는 우리 눈과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혈당량 감소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내분비샘 중 이자에서 분비된다. 자, 우리 아밀레이스는 침에 들어있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소화액이네요. 쓸개즙,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 보관해주고요. 얘네가 분비돼서 지방의 소화를 돕죠. 지방 소화를 돕는 게 바로 쓸개즙. 얘도 소화액이네. 그럼 호르몬은 인슐린하고 에스트로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우리 사춘기 때 2차 성징한다고 하죠. 2차 성징 발현을 돕고 자궁벽의 두께를 또 조절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슐린. 그래서 그 혈당량이 줄어들지 않는 병, 그게 바로 당뇨병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요새 여러분 뭐 뉴스 봤을지 모르겠지만 비만 치료제 있죠. 비만 치료제. 걔네가 똑같이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해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살도 빼고 당뇨도 고치고 이런 것들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러분 뭐 요새 이제 SNS 보면 무슨 애견남, 애견녀 이런 말들 나오죠. 그 애견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 테토녀, 테토남 나오죠. 테스토스테론, 그게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그런 식으로 요새는 또 부르더라고요. 누가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1번 인슐린이었고요. 다음 19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에 해당한 유전자형은 아버지가 A형이란 얘기죠. 우리 A형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여야 합니다. AO인 경우는 A가 O를 이기거든요. A가 우성이라서 요거 A가 나타나고요. B형은요. BB이거나 BO입니다. 네, 역시 B가 O를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AB형은 AB입니다. 얘는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지 못해요. 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O형이 있죠. O형은 OO입니다. 똑같은 애 있으니까 당연히 O겠죠. 자, 근데 아버지는 A형, 어머니는 B형이에요. 그럼 딸은 뭐가 되느냐? 우리 감수분열이란 걸 하죠. 생식세포 분열.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정자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정자는 A를 갖고 가겠네요. 어머니는 BB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난자로 B만 가져가겠죠. 감수분열하면 절반만 가져가니까. 그러면 딸한테 A의 정자, B의 난자를 주니까 딸은 AB라는 혈액형을 갖고 태어나겠네요. 정답은 2번. 만약에 이젠 우리 이거 가지고 뭐 어릴 때 뭐 친엄마가 맞나 친아빠가 맞나 우리 아빠 엄마가 맞나 막 이런 거 따져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젠 이것을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AO고 어머니가 BO예요. 그러면 아빠는 A라는 정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O라는 정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B라는 난자, O라는 난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A 주고 엄마가 B 주면 A, B형이 태어나고요. 아빠가 A, 엄마가 O를 주면 AO니까 A형이 태어나요. 아빠가 O를 주고 엄마가 B를 주면 BO니까 B형이 태어나고요. 아빠가 O, 엄마가 O 주면 O니까 O형 태어나요. 이러면 모든 혈액형 다 가질 수 있어요. 딸이. AO, BO인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였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수 없죠. 왜냐하면 답을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 AA, BB 내준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져가서 결합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한 암석.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것이다. 주로 밝은색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부르죠. 화성암에는 빠르게 식냐 느리게 식냐에 따라서 그리고 색깔은 어둡냐 밝으냐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빠르게 식은 것 중에 어두운 거를 현무암, 그리고 밝은 건 유문암, 그 사이 값은 안산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안현 이렇게 외우고, 느리게 굳어진 암석의 어두운 거는 반려암, 밝은 건 화강암, 중간은 섬록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화섬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주로 밝은색에 천천히 느리게 식었대요. 느리게 식은 것 중에 밝은색 화강암 되겠죠. 현맘은 빠르게 식고 어두운 색. 사암여감은 퇴적암이에요. 돌이 퇴적돼서 쌓여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 사암은 모래 진흙 같은 애들이. 여감은 자갈모래 진흙. 이게 자갈 역자예요. 모래 사자고요. 그래서 모래보다 작은, 모래만큼이나 작은 애들이 뭉치면 사암, 자갈만큼 이 정도 크기 되는 애들이 뭉치면 여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화강암.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광물은, 자, 기역은 자성이 있어. 쇠못이나 클립과 같은 작은 쇠붙이가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 자석의 성질이 있네요. 뭐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석, 자철석. 금은 다 알죠. 우리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귀금속이고요. 노란색이고요. 굉장히 무르죠. 우리가 이로 깨물면 찌그러지죠. 그게 금이었고요. 석영은 투명한 것들이 많고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결정 모양이 육각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해석은 보통 이젠 육면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특징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생겼죠. 막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방해석이었었습니다. 자, 다음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태양계 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 있다. 그럼 벌써 답 나오죠. 우리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래서 답은 수성. 수성의 특징, 대기가 거의 없어서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너무 많다. 금성의 특징,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표면 온도가 매우 높고요.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 그게 바로 금성. 그리고 목성은 행성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엄청 빨리 자전하기 때문에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고요. 왼쪽 하단쯤에 이제 붉은색 소용돌이 있죠. 대적점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화성은 전반적으로 붉게 보여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깝죠. 지구 다음이 화성이니까. 그리고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생명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화성으로 자꾸 탐사선을 보내죠. 그리고 극관, 극지방에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라는 게 보였던 게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지구의 수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 수권, 물이죠.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물, 바로 해수, 바닷물이죠. 97.5% 가까이가 바닷물이에요. 해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이제 육진물, 담수라고 하죠. 뭐 육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담수. 그 담수에 가장 많은 건 빙하, 한 1.7%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한 0.8%쯤? 그게 이제 나머지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수였고요. 다음 24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보죠. 십자를 그려보고, 위쪽은 춥습니다. 아래쪽은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곳 가려면 남쪽 나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건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습합니다. 그럼 얘랑 짝지어 보세요. 그럼 시베리아는 춥고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한랭건조. 그럼 양쯔강은 어때요? 따뜻하고 건조하죠. 그래서 온난건조. 이게 바로 양쯔강입니다. 오츠크의 기단은 춥고 습하죠. 한랭다습. 이게 오츠크의 기단. 북태평양은 따뜻하고 습하죠. 고온다습. 이게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한랭건조하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 은하의 구성 천체는, 자,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공 모양으로, 공, 구자, 모양, 상, 구상성단 되겠네요. 성단은 별들의 모임을 말하죠. 단체, 별성자, 별의 단체, 구상성단. 답은 1번. 붉은색을 띠는 좋은 별이 많아요. 구상성단과 비교되는 게 바로 산계성단이죠. 산, 흩어질 산이에요. 수십에서 한 수천 개, 이런 별들이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십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하겠죠. 근데 얘는 기껏해야 많아봤자 수천 개야.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겠죠.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쓴 거예요. 산계성단. 산계성단은 반대예요. 푸른색 띠는 고온의 별이 많습니다. 반사성어는 이제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빛나는 어떤 먼지구름, 성운이니까 구름이처럼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방출성운은 별빛을 받아서 흡수했다가 그 빛을 방출해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걸 방출성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문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해의 기출문제들을 다 보면서 풀면서 이 부분 중요하네 확인해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보기들도 다 하나씩 살펴보면 더더욱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중졸 기출문제 과학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